계속되는 북한의 압박,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강력한 추가 군사 행동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응수하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위기의 남북관계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왕 기자님, 먼저 최근 남북관계 압박 수위 높이고 있는 걸 주도하는 게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그런데 네. 유독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국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쪽 정부,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분노, 또 원한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도로 보여주는 이런 것이 목표이고, 그런 차원에서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말이 거칠고, 또 하나는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건의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이렇게 좀 깨진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을 최초로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이기 때문에 북쪽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결자 해제하라, 아니면은 자비판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또 더욱더 극렬한 방법으로 비판을 하는, 다른 사람이었으면 좀 덜 할 텐데 당사자가 이런 정상 간의 신뢰 상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과격한 언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이런 거친 표현의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예, 실제로 왕 기자님께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현재 남북 군사 합의나 경제 합의를 주도한 사람은 김정은 위원장이죠. 좀 북한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를 하면 스스로 실패를 하게 된다를 인정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같은 북한에서 무결점 지도자입니다. 절대 한치의 결점도 있어야 하지 않는 지도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동생인 김여정이 대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비난의 압박 수위를 상당히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좀 잊혀지게 하는, 내부적으로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왕 기자님, 어제 청와대가 강도 높게 응수했습니다. 비판을 했는데 당분간 출구 전략 찾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말도 되지 않는 엄청난 과격한 저급한 말폭탄 공세를 맞대응하지 않고 전략적 대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회해서 회피하는 전략을 펴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이틀 전에 폭파에 대한 대응에서 처음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고, 어제 이제 청와대 이제 국민소통 수석의 이름으로 더욱 강력한 입장을 내놓았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의 또 부분은 이 폭파라고 하는 사건 자체가 북한에서 볼 때는 분노의 표출, 이제 북한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에서 1단계의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차원이 또 있습니다. 물론 2단계, 3단계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1단계 차원의 분노 표출에서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것이 1단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보인 행태를 본다면 일단 숨고르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그다음에 제2단계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비록 남쪽 정부가 이제 전략적 대응보다는 강경한 단호한 대응의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 남쪽 정부에서도 이제 전략적 대응보다는 단호한 대응을 택한 건 사실이지만, 상황 관리만 된다면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오히려 출구가 논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오히려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북한이 이미 감행을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예. 어느 정도 표출이 된 거죠. 지금 대통령이 원로 오찬에서 실망스럽지만 인내하며 북미와 대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군사적 행동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화로 푸는 게 가능할까요? 예, 실제로 보면 이제 북한은 이제 살라미식으로 긴장을 계속 올리고 있는 거죠. 카드를 하나씩 꺼내놓는 겁니다. 대북 전단을 시작으로 통신 차단, 그리고 지금 북한의 이제 긴장 압박 수위는 투툴이라 볼 수 있는데, 경제협력 분야와 이제 군사합의 분야, 이 두 가지인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경제협력 분야에서 최고조의 긴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남북연락사무소를 좀 우도 예상치 못하게
파기시켜 버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군사 합의 분야를 파기하기 위해서 군사 파기 맞습니다. 뭐 적대기 해상 적대기 금지구에서 포사구를 한다든지 비행 금지구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카드를 꺼내면서 살렘식으로 긴장을 계속 올리지 않을까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정부 움직임도 좀 보겠습니다.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현재 정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 같고 굉장히 엄중하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지난 뭐 몇 주일 정도가 아니라 사실 2, 3년 내내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전략적 대응이라고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네. 그것을 어제 그제 이제 단호한 태도를 처음으로 보인 건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한 거 그 자체는 좋은데 실제로 사퇴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시점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어떤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잘못됐고 지금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 주무장관이 사퇴를 한다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효과적인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일단 사퇴 수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과연 일을 잘했냐 못했냐 또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에 주는 메시지에서 좀 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때 사퇴라고 하는 카드 또는 외교 안보라인 교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지 지금 상황에서 뭐 밀려서 급하게 사퇴하는 모습은 저로서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느 쪽 선택이 나을지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대북 정책을 펼쳐오는 과정에서 북한이 이렇게 과격하게 불만을 표명하고 있을 때 불만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무장관을 사퇴시킨다고 하는 것은 왜 사퇴하는지 모르고 사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만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 누가 책임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 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분위기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결정이 나서 교체를 한다. 이것은 주체적인 판단인데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나간다면 밀려서 사퇴하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실 남북 관계는 3개월에 한 번씩 요동일 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통일부 장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후임 통일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통일부 장관은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 남쪽의 경우에 본다면 정부 여권 쪽에서 이제 통일 문제에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하마평에 올라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뭐 김현철 장관 사태가 확정이 된다면 정치인 분들 중에 누군가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통일부 장관 소식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중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전격 방미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는데 특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약간 과장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그야말로 뭐 한 2개월에 한 번씩, 한 달 반에 한 번씩 계속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제 외국 출장을 못 간 거예요. 미국이야 뭐 한 3, 4개월에 한 번씩 당연히 갔던 거고요. 네. 이번에도 당연히 정례적인 방문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넘어서 한미 간에는 이렇게 중대한 현안이 터지면 당연히 중요한 고위급 간부들이 사홍 출장을 해서 또 전화나 유선을 전통문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 외에 대면으로 또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중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통상적인 일정이지 특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좀 과장된 것 같습니다. 방미 결과에 대해서 북한도 주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마찬가지로 뭐 지금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거는 이제 대북 제재를 풀는 문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미국이 좀 키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죠. 네. 당연히 북한도 관심을 가져야 볼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 맥마스터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강력한 한미 연합을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의 압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실제로 뭐 군사훈련을 강하게 할 경우에는 북한의 압박이 당연히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군사훈련 강화할 때마다 북한은 그에 따라서 대응 사격이나 훈련을 하곤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긴장 해소는 도움 안 되죠. 따지고 보면 훈련을 강화하는데. 근데 지금 현장에서 우리가 훈련을 강화 안 하고 예전 수는 한다 치더라도 지금 당장 어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 크게 뭐 낮아지거나 하는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국장님, 그리고 가장 우려스러운 게 지금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조치가 우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제 북한의 총참모부가 밝힌 내용 중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련 부분이 좀 있는데 북한 표현으로 하면 연대급 부대와 화력급 부대를 전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각각 어떤 부대입니까? 그 연대급 부대는 북한에 보통 2천여 명 규모의 그 보병 부대가 될 수 있고, 뭐 기가 부대가 이제 같이 있는 기가 보병 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력 구분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보통 구분이라는 대라는 표현은 북한이 좀 군사용어로서 그 포병에 주로 많이 씁니다. 다른 거 쓰긴 하지만. 네. 그 뭐냐면 북한은 이제 포병을 운영할 때 다양한 병종 무기 체계를 가진 각종 부대들이 한 군데 화력을 집중해서 적의 전력을 한순간에 소멸시키는 화력 집중 계획을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에 화력 구분대가 온다면 뭐 단순하게 얼개 뭐 포병 부대가 아니라 각종 무기체계로 편성된 부대들이 구분대로 편성돼서 재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구에 군대를 전개하는 것, 이게 위치상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려는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전시와 또 전시가 아닐 때와는 또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 이제 개성공단의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이 있기 전에 그 자리에 북한에는 전차 부대가 있었습니다. 네. 이 전차 부대는 공격 무기죠. 전쟁이 나면 그 전차들이, 탱크들이 휴전선을 밀고서 서울로 진격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는 것을 상정을 한다면 그 우리를 밀고 들어오는 그 전차가 더 가까운 데로 와 있으면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전쟁이 나지 않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큰 전력상의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어차피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예. 군사 분계선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체가 전장입니다. 한반도 뭐 서울이 아무래도 이제 장사정포의 거리에 있어서 위험한 건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반도 전체가 전쟁이 나면 전장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큰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전차 부대가 연대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4단급 또 2개나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대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북한이 상징적으로 남쪽을 이제 협박하고 공포감을 주려는 이런 의도 속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아까 신종욱 국장님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화력 구분대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대급 이하입니다. 연대급 이상이 아니라 대대급 이하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상징적인 의미가 커서 지금 뭐 군사 기술적으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지역에 원래 북한 2군단 소속 정예부대죠. 6사단과 64사단, 6위 포병여단이 있었습니다. 170mm와 240mm 포가 배치가 돼 있었고, 금강산 일대에는 장전항 해군부대 6호급 잠수함 기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대에 북한군들이 다시 정예부대, 주력군이 다시 주둔을 했을 경우에 이전보다는 뭐 갖고 있는 무기 체계랄지 이런 게 업그레이드 됐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2000년대 상을 봤을 때는 뭐 북한군 6사단이 근위 호칭을 붙을 정도로 북한에서 아주 최정예 부대입니다. 뭐 이제 사단 포병여단 마찬가지. 포병여단도 당시에 보면 이제 뭐 장사정포죠. 240mm 방사포와 110 자주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대였어요. 그리고 이런 부대뿐만 아니라 그 개성 인근에는 이제 북한의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 K-노트 독사, 네. 사거리가 120km 정도 되는 미사일하고 그 프로그 로켓이라고 사거리 70km 되는 로켓이 있었습니다. 개성하고 우리 서울하고 거리를 따져봤을 때는 6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 로켓에 사거리에 다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프로그 로켓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을 직접 타격하는 아주 우리에게 위협적인 무기였죠. 그런 무기들이 개성공단이 이제 생겨나고 그래서 그 일이 이제 군사의 어떤 통로가 아니라 우리 경제적 통로가 됨으로써 정말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한반도의 평화적인 의미가 상당히 컸습니다. 상당히 고무졌죠 그때 당시에. 네, 국장님. 네. 근데 그 북한의 장사정포, 방사포 이런 위력과 관련해서 예. 연평도 포격 당시에 상당수가 표적을 맞추지 못했고 콘크리트 건물을 관통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연평도 포격들에 가동되는 이제 북한군 포병 무기들은 좀 옛날 무기체계죠.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이 뭐 신형 152mm 자주포라든지 뭐 북한판 에테크스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 초대형 방사포까지 한 200여 킬로 넘는 그 표적섬을 정확히 명주하는 것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화력 구분대가 규모가 적다 치더라도 북한이 작년과 올해 초에
저 평안도 쪽에서 뭐 이제 화력 구분대들을 지칭하면서 뭐 훈련한 적이 있는데 그 화력 구분대 들어간 무기 체계들이 보면 북한판 에이테크, 단거리 탄도미사일, 자주포, 방사포 다 포함됩니다. 그 화력 구분대를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압박 수위를 얻는다면 화력 구분대에 좀 더 강한 무기 체계를 집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전용기가 북한 상공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가능성 좀 낮아 보입니다. 저도 이제 민간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봤는데 일단 기종이 좀 다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타는 기종은 IL-62N, 네. 뭐 일루신 62라 부르는 기종이고 어제 민간 항공 사이트에 이제 나타난 이제 비행기는 고려항공이 두 대를 가지고 있는 AN148이거든요. 좀 기종이 좀 다르고 물론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AN148을 직접 조종하는 모습이 북한 간염지 공개되긴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김정은 위원장 계속 IL-62M 기종을 타고 다녔고요, 사용했고 그리고 이게 또 묘한 게 뭐냐면 제가 또 추가적인 기록을 봤습니다. 2019년도 4월에 보면 동일한 기체와 유사 항적이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 아닐 가능성은 높지만 일단은 심포 쪽으로 비행을 한 이상 아마 SLBM과 관련된 뭐 당 고위 간부나 기술자들의 어떤 움직임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서는 어제 공개된 민간 항공 사이트에 공개된 그 비행기의 그 항적이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하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항적 자체가 함경남도 요도권을 지나서 함흥방면으로 가다가 끊겼거든요. 결국 함경남도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함경남도 신포 지역에는 그 잠수함 SLBM과 관련된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SLBM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많은 건 사실이고 분명히 북한이 다음 단계 군사적 위협 중에서 SLBM도 목록에 들어있는 건 사실인데 SLBM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게 잠수함하고 또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SLBM 자체는 이제 미사일 몸통이고 SLBM을 그냥 터뜨리는 게 아니라 잠수함에 싣고 가다가 올려 쏴야 되기 때문에 예. 잠수함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은 미사일을 쏠 수 있는 잠수함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걸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이제 정보 판단이고 지금까지 2,000톤 정도 신포급 잠수함은 있는데 그게 작기 때문에 그것을 키운 3,000톤짜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가 지금까지 알려진 겁니다. 그 부분이 아직 확인이 안 됐는데 SLBM 미사일을 쏠까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한 단계, 두 단계 이상 남았다. 우선 북한은 잠수함, 3,000톤짜리 잠수함을 먼저 보여주는 게 그것이 남쪽과 미국을 향한 협박의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미사일 SLBM을 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이른 예측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보여주는 행보는 미국을 자극하겠다. 이런 의도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황 관리를 해서 미국과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오직 남쪽, 특히 문재인 대통령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SLBM은 이러한 기본적인 지침에 위반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SLBM은 부차적인 문제로서 지금 당장은 남북관계 속에서 맥락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행보는 철저히 대남 압박용이다. 맞습니다. 지금은 미국은 거의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미국 쪽은. 네. 그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군사적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왕선택 기자님께 말씀을 정말 잘 주셨습니다. 예. 이제 뭐 SLBM도 하나의 큰 카드가 될 수 있지만 뭐 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새로 건조하고 있는 3,000톤급 신형 잠수함은 구형 이제 로미오급 잠수함의 어떤 개량형 수준이에요. 이 잠수함의 성능을 가지고 동해에서 뭐 한미일의 감시망을 피해서 빠져나가서 작전은 불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사거리입니다. 북극성 사명의 사거리 대충 2,000km 정도 보고 있는데 미 본토에 다다르려면 미국 그 서부 동부에 다다르면 9,000에서 12,000km 나야 돼요. 결국은 그리고 특히 이제 북한이 과거 북극성 사명을 마지막으로 발사했을 때도 미국이 큰 반응이 없었어요. 네. 단지 SLBM은 하나의 카드를 이제 미국을 이제 할 수단 되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건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 위한 군사 행동들이 좀 이제 예상되는 거죠. 예. 네. 왕 기자님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상황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 이거인 것 같은데 대북 제재 완화를 결국 북한은 원하고 있는 거고 대북 그렇습니다. 제재를 풀려면 결국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타결이 돼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견차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그야말로 이 엄청나게 큰 모순들이 지금 결합이 돼 있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어렵고 하노이 정상회담 때 가장 근접한 상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큰 틀에서 본다면 경제 발전이 김정은 위원장의 최대 관심사라는 건 명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을 하려면은 이제 군사적 위협이라고 북한이 주장하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응 조치라고 하는 부분을 패키지를 잘 마련을 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협상장에 나오게 하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우리 남쪽 정부나 또 뭐 중국이라든가 주변국의 협의를 통해서 미국을 설득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을 다시 한번 가동시켜야 되는데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의 경우는 미국 대선이 11월 달에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재선이 될지 아니면 또 낙선을 해서 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이거에 따라 유동적인 면이 너무 많아서 비핵화 협상이 과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참 어렵다 이렇게밖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국장님 말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 이 시점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예, 지금 보면 우리 군이 이제 북한은 이제 기습적인 도발로 충격 효과를 크게 한 게 주로 이제 대남 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그 개성 공동 연락 사무소를 북한보다 우리가 먼저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충격 효과를 좀 감소하는 효과는 좀 있었어요. 물론 그다음에 북한이 공개함으로써 뭐 다시 우리에게 또 충격이 왔지만 그리고 이제 합참에서 얘기했던 대북에 대한 강경 기조 발언들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 관리를 북한이 주도권을 잡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계속 기술적인 도발로 우리에게 더 충격을 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기술적인 도발을 충분히 얘기하고 그에 벌였을 때 적절한 군사적 행동과 대응 조치만이 현재 우리가 지금 한반도의 어떤 긴장을 높인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떤 우리에게 충격을 좀 더 감소시키면서 북한에게 이런 도발을 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그리고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